나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으려 했었다. 하지만 현실은 늘 비교가 되었다. 아파트 관리실 앞에서 마주치는 젊은 엄마들은 값비싼 유모차를 밀며 서로의 자녀가 다니는 영어 학원 이야기를 나눴다. 그 속에서 나는 늘 낯선 사람이었다. 아, 저 아주머니는 손자를 키운다던데 남편도 없으시대. 그들의 속삭임이 내 등을 찌른다. 나는 그럴 때마다 더 작아진다.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아이 손을 더 꼭 잡는다. 내 안의 목소리는 속삭인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나도 한때는 꿈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 꿈 같은 건 사치였다. 하루하루 버티는 것, 그것만이 내게 남은 유일한 목표였다. 나는 늘 인정받고 싶었다. 누군가 내게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진심으로 말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런 말은 잘 들리지 않았다. 대신 나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라는 거짓말을 반복하며 스스로를 속였다. 그 거짓말이 내 삶을 유지하는 유일한 끈이었다. 어느 날 민준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학부모 몇 명이 모여있는 걸 보았다. 그들은 다정하게 웃으며 아이들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그 곁을 스쳐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잠시 멈추고 다시 이어졌다. 마치 내가 없는 듯이. 나는 순간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나는 왜 이렇게 투명한 존재일까? 아무도 나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 속 뉴스는 끊임없이 부동산 가격, 청년 실업, 대기업의 호황 이야기를 쏟아냈다. 그 속에서 나는 더더욱 작아졌다. 내 삶은 뉴스 속 어느 부분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나 같은 사람은 그저 카메라 뒤쪽, 통계의 숫자 속에 묻혀있는 이름 없는 존재일 뿐이었다. 밤이 되면 더 고독했다. 현우는 늦게까지 일하고 민준이는 잠든다. 집안은 적막하다. 나는 불 꺼진 방 안에서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지켜왔을까? 희생이라 말하지만 때로는 그 희생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희생.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내 손을 꼭 잡는 민준의 작은 손길, 그 눈동자 속에 비친 두려움. 그 아이가 유일하게 나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였다. 나는 무너지고 싶지 않았다. 아이 앞에서는 적어도 버텨야 했다. 나는 이렇게 매일을 버티며 살았다. 사람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하지만 아이 앞에서는 세상의 모든 걸 지켜낼 수 있는 사람처럼. 그 두 얼굴 사이에서 나는 늘 갈라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리고 그 갈라짐은 언젠가 더 큰 균열이 되어 터져나올 거라는 걸 나는 알았다.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내 안의 공허함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도 있었다. 언젠가 누군가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을까? 그런 희망 하나로 나는 또 하루를 버텼다. 그러나 그 희망조차도 곧 다가올 사건 앞에서 무너질 거라는 걸 나는 그때는 알지 못했다. 이어지는 다음 장면에서는 나는 며느리 지른에 대한 기억과 함께 우리 가족의 상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다시 마주하게 된다. 괜찮으세요? 혹시 좀 힘들진 않으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억지로 웃는다. 그리고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괜찮아요 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내 속은 늘 무겁고 숨막히듯 답답하다. 사람들 앞에서 솔직하게 내 마음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게 내 삶의 가장 큰 짐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느끼는 건 침묵이다. 인천의 낡은 주택, 벽지는 이미 색이 바랬고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겨울바람은 차갑다. 나는 작은 부엌에 앉아 한숨을 내쉬며 물을 끓인다. 커피라고 하기엔 너무 연하고 차라고 하기엔 맛이 밋밋한 값싼 믹스커피. 하지만 그것조차 내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햄이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본다. 건너편 아파트 단지에는 반짝이는 불빛이 켜지고 직장인들이 정장을 차려입고 나선다. 아이들은 브랜드 책가방을 메고 학원으로 향한다.
그들의 표정은 지치고 무표정하지만 그 무표정 속에도 내가 가지지 못한 세계의 여유가 보인다. 나는 늘 그 반대편에 서 있었다. 낡은 옷차림, 오래된 신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애쓰는 내 모습. 나는 시장에서 장사를 오래 했다. 손에 채소 냄새가 배어 있고 손톱 밑에는 언제나 흙이 깨어 있었다. 처음에는 그 일이 부끄럽지 않았다. 먹고 살기 위해선 뭐든 해야 한다고 스스로 위로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눈빛이 나를 찔렀다. 아, 저 사람 아직도 시장에서 버티는구나. 아들의 결혼식이 고진데 저런 몰골로 괜찮을까? 직접 말하지 않아도 나는 그 시선을 읽을 수 있었다. 나는 버스를 탈 때마다 괜히 구석에 앉는다. 화장품 가게 앞을 지날 때면 쇼윈도 속 반짝이는 화장품들보다 내 얼굴에 남은 깊은 주름이 더 눈에 띈다.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 나는 그 속에 끼어들 수 없는 벽을 느낀다. 마치 내가 사는 세상과 그들이 사는 세상이 다르다는 듯이. 무엇보다 힘든 건 가족 안에서조차 그 벽을 느낄 때다. 아들 현우는 은행에서 일한다. 깔끔한 정장, 번듯한 직장, 안정된 월급. 하지만 나는 늘 아들에게 미안하다. 엄마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그래서 내 아내가 떠난 건 아닐까? 마음속에서 그런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는다. 현우는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안다. 그는 아내를 잃은 뒤 더 깊이 일에 파묻혔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와 마주하기를 피했다. 민준이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나는 그의 눈에서도 늘 같은 질문을 읽는다. 할머니, 왜 우리 집만 이래? 친구들처럼 여행을 가지도 못하고 좋은 옷을 사주지도 못하는 내가 부끄럽다. 나는 아이에게 늘 미안한 마음뿐이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강한 여자라고 한다. 혼자서도 버티고 손자를 키우고 아들을 지켜낸다고. 하지만 사실 나는 강하지 않았다. 나는 늘 약했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았다. 시장에서 손님이 이거 왜 이렇게 시들었어? 제대로도 못 팔아요? 라고 핀잔을 줄 때 나는 웃으며 죄송해요. 더 싱싱한 걸로 드릴게요.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고인다. 그 눈물을 들키지 않으려고 나는 언제나 등을 돌린 채 채소를 고른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현실은 늘 비교가 되었다. 아파트 관리실 앞에서 마주치는 젊은 엄마들은 값비싼 유모차를 밀며 서로의 자녀가 다니는 영어 학원 이야기를 나눴다. 그 속에서 나는 늘 낯선 사람이었다. 아, 저 아주머니는 손자를 키운다던데 남편도 없으시대. 그들의 속삭임이 내 등을 찌른다. 나는 그럴 때마다 더 작아진다.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아이 손을 더 꼭 잡는다. 내 안의 목소리는 속삭인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나도 한때는 꿈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 꿈 같은 건 사치였다. 하루하루 버티는 것, 그것만이 내게 남은 유일한 목표였다. 나는 늘 인정받고 싶었다. 누군가 내게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진심으로 말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런 말은 잘 들리지 않았다. 대신 나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라는 거짓말을 반복하며 스스로를 속였다. 그 거짓말이 내 삶을 유지하는 유일한 끈이었다. 어느 날 민준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학부모 몇 명이 모여있는 걸 보았다. 그들은 다정하게 웃으며 아이들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그 곁을 스쳐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잠시 멈추고 다시 이어졌다. 마치 내가 없는 듯이. 나는 순간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나는 왜 이렇게 투명한 존재일까? 아무도 나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 속 뉴스는 끊임없이 부동산 가격, 청년 실업, 대기업의 호황 이야기를 쏟아냈다. 그 속에서 나는 더더욱 작아졌다. 내 삶은 뉴스 속 어느 부분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나 같은 사람은 그저 카메라 뒤쪽, 통계의 숫자 속에 묻혀있는 이름 없는 존재일 뿐이었다. 밤이 되면 더 고독했다. 현우는 늦게까지 일하고 민준이는 잠든다. 집안은 적막하다.
나는 불 꺼진 방 안에서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지켜왔을까? 희생이라 말하지만 때로는 그 희생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희생.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내 손을 꼭 잡는 민준의 작은 손길, 그 눈동자 속에 비친 두려움. 그 아이가 유일하게 나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였다. 나는 무너지고 싶지 않았다. 아이 앞에서는 적어도 버텨야 했다. 나는 이렇게 매일을 버티며 살았다. 사람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하지만 아이 앞에서는 세상의 모든 걸 지켜낼 수 있는 사람처럼. 그 두 얼굴 사이에서 나는 늘 갈라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리고 그 갈라짐은 언젠가 더 큰 균열이 되어 터져나올 거라는 걸 나는 알았다.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내 안의 공허함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도 있었다. 언젠가 누군가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을까? 그런 희망 하나로 나는 또 하루를 버텼다. 그러나 그 희망조차도 곧 다가올 사건 앞에서 무너질 거라는 걸 나는 그때는 알지 못했다. 이어지는 다음 장면에서 나는 며느리 지은에 대한 기억과 함께 우리 가족의 상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다시 마주하게 된다. 또 오셨어요? 아드님 결혼하신다면서 이제 편안해지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웃는 척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속으로는 마치 벽돌 한 장이 더 쌓이는 듯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는다. 내가 사는 세상과 그들이 사는 세상은 같은 땅 위에 있어도 전혀 닿지 않는 별개의 세계처럼 느껴진다. 나는 여전히 인천의 오래된 주택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벽지는 군데군데 뜯겨나가 있고 욕실 타일 틈새에는 곰팡이가 피어있다. 새벽에 일어나면 먼저 부엌불을 켠다. 작고 낡은 전기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값싼 믹스커피 봉지를 뜯는다. 뜨겁지도 진하지도 않은 그 커피가 내 하루의 유일한 호사다. 창문 밖을 보면 출근길 직장인들이 검은 코트를 걸치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긴다. 번듯한 가방, 번쩍이는 구두, 새하얀 이어폰. 그들의 모습은 나와는 전혀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들 같다. 나는 오래된 털코트를 걸치고 시장으로 향한다. 양손에는 무거운 장바구니, 발밑에는 닳아버린 신발. 내 발걸음 소리가 아스팔트 위에서 묘하게 쓸쓸하게 울린다. 나는 시장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잘 안다. 손님들이 이모 이거 왜 이렇게 시들었어요? 라며 툭 내뱉을 때마다 나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죄송해요. 좀 더 싱싱한 걸로 드릴게요. 라고 말한다. 하지만 속은 찢어진다. 그들의 무심한 말이 내 귀에는 너는 늘 부족하다 라는 메시지로 들린다. 가끔 아파트 단지 앞을 지나칠 때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모습을 본다. 차에서 내리는 아줌마들은 브랜드 가방을 어깨에 메고 아이의 손에 잡고는 서로의 학원 정보를 주고받는다. 이번에 영어 학원 옮겼는데 원어민 선생님이 직접 수업한다더라. 수학은 강남까지 데려가야 해요. 그들의 대화가 내 가슴을 찌른다. 나는 민준이를 학교 끝나면 데려와 집에서 숙제를 봐주는 게 전부다. 사교육은 꿈조차 꿀 수 없다. 그럴 때마다 나는 시선을 피한다. 내 눈빛 속에 부끄러움이 드러날까봐. 나는 그저 아이의 손을 더 꽉 잡는다. 하지만 그 작은 손마저 때때로 불안에 떨린다. 하지만 가끔 현우가 집에 들어올 때면 나는 아들의 눈빛을 본다. 번듯한 직장에서 돌아온 그 눈빛에는 피곤과 공허함이 섞여 있다. 나는 속으로 수없이 묻는다. 내가 조금 더 나은 엄마였다면 지은이가 그렇게 떠나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현우도 민준이도 이렇게 공허하지 않았을까? 죄책감은 내 그림자처럼 따라붙는다. 현우는 말이 없다. 집에서는 늘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본다. 나와 눈이 마주치면 억지 미소를 짓는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은 피로와 외로움을 나는 읽어낸다. 아들의 눈빛은 늘 나를 괴롭힌다. 나는 시장 사람들은 늘 조용하다. 담임 선생님이 한 번은 나를 따로 불렀다. 요즘 민준이가 말을 거의 안 해요. 친구들이랑도 잘 안 어울리고요. 나는 웃으며 아이가 원래 조금 내성적이라서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고였다.
내 손자가 아직 어린 아이가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말조차 잃어버린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가 내 옷자락을 잡고 속삭였다. 할머니, 나 집에 가기 싫어. 그 말에 나는 걸음을 멈췄다. 아이의 눈동자가 반짝이며 눈물을 머금고 있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내 목소리조차 떨렸다. 나는 늘 인정받고 싶었다. 누군가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말해주길.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대신 나는 괜찮아요 라는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산다. 버스에서, 시장에서, 심지어 가족 앞에서도. 그 거짓말이 나를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다. 때때로 나는 내가 투명한 사람처럼 느껴진다. 사람들 속에서 내가 지나가도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다. 학부모 모임에서도, 친척 모임에서도. 내가 말을 건네면 잠시 대화가 끊기고 곧 다시 이어진다. 마치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순간마다 나는 숨이 막히고 가슴이 죄어온다. 나는 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존재일까? 나는 종종 지은을 떠올린다. 웃음이 따뜻하고 민준을 안아올리던 그 모습. 그녀가 떠난 뒤 집은 갑자기 텅 비어버렸다. 아무리 불을 켜도 아무리 TV 소리를 키워도 그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다. 나는 그 공허함을 껴안고 하루하루를 버텨왔다. 하지만 그 공허함은 마치 벽처럼 나와 세상 사이에 놓여 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참 강하다 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건 껍데기뿐이다. 나는 강하지 않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무너진다. 시장에서, 버스 안에서, 친척들 모임에서 들려오는 무심한 말들. 그 모든 게 내 마음을 쪼갠다. 밤이 되면 집안은 고요하다. 현우는 늦게까지 회사에 있고 민주는 잠든다. 나 혼자 부엌에 앉아 식탁 위에 팔을 괴고 있으면 정적이 나를 삼킨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무엇을 지켜온 걸까? 내 희생은 과연 의미가 있는 걸까?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희생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 그러면서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민준의 작은 손, 그 손이 내 손을 잡고 떨릴 때마다 나는 다시 다짐한다. 나는 무너질 수 없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나는 이렇게 세상과 단절된 채 그러나 동시에 아이를 위해 세상과 싸우며 산다. 사람들 앞에서는 투명한 사람처럼, 아이 앞에서는 세상의 모든 걸 막아낼 사람처럼. 이 두 얼굴 사이에서 나는 매일 갈라지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 그리고 나는 안다. 이 갈라짐이 언젠가는 더 큰 폭발로 이어질 거라는 걸. 나는 창문 밖을 바라본다. 어둠 속에 불빛이 반짝인다. 나는 작은 희망 하나에 의지한다. 언젠가 누군가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을까? 그 희망 하나로 또 하루를 버틴다. 하지만 그 희망조차 곧 닥쳐올 진실 앞에서 무너질지도 모른다. 때때로 나는 며느리 지은에 대한 기억과 함께 우리 가족의 상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다시 마주하게 된다. 이제는 좀 마음을 놓으셔도 되잖아요. 아드님 재혼하셨다면서요. 그 말이 내 귓가에 스치던 순간 나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속은 얼어붙는 듯 했다. 사람들의 축하가 담긴 말투 뒤에 숨어있는 미묘한 뉘앙스, 그걸 나는 누구보다도 잘 안다. 이제는 손자도 며느리도 다 맡기고 물러나라. 그 속뜻이 뻔히 들리는데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게요, 다행이죠 라고 중얼거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내 속마음은 늘 쓸쓸하게 울리고 있었다. 서연이 우리 집에 처음 들어오던 날이 아직도 선명하다. 밝은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입술에는 연한 분홍빛이 칠해져 있었다. 그녀는 마치 드라마 속에서 걸어 나온 사람 같았다. 나는 그 순간 나와는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이라는 걸 직감했다. 깔끔한 손톱, 세련된 화장, 집안을 스캔하는 짧은 눈빛까지도. 그녀가 부드럽게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나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차를 내왔다. 부엌에서 김치찌개 냄새가 은근하게 퍼지고 있었는데 서연은 그 냄새를 잠깐 맡고는 곧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렸다. 그 짧은 반응 속에서 나는 이미 가슴 한쪽이 시리게 아팠다.
아, 이 사람은 아마 이런 냄새와는 거리가 먼 세상에서 살아왔구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도 나는 긴장했다. 시장에서 구해온 값싼 재료로 만든 반찬들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서연은 의외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정말 맛있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순간 안도했지만 그 말이 과연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예의였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숟가락을 들고도 제대로 맛을 느끼지 못했다. 민준이는 그날 내내 조용했다. 보통은 나를 졸졸 따라다니며 이야기하던 아이가 낯선 여자가 집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굳어버린 듯 아무 말이 없었다. 서연이 아이에게 초콜릿을 건넸을 때조차 민주는 고개를 돌리고 손을 움켜쥐었다. 그때 나는 알았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는 걸. 며칠 뒤 나는 동네 마트에서 서연과 마주쳤다. 그녀는 카트를 끌며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목소리는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날카로웠다. 나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곧장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사진 속 포즈처럼 완벽하게 고정된 미소였다. 나는 웃으며 인사를 건넸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은 편치 않았다. 나는 왜 이렇게 불편할까? 왜 나는 자꾸만 이 사람을 경계하게 되는 걸까? 현우는 그런 나를 보며 말했다. 엄마, 제발 이제는 좀 놓으세요. 서연 씨가 잘할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놓고 싶어도 놓을 수 없는 게 있었다. 민준의 눈빛, 그 눈빛 속 불안이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민준의 생일날 나는 다시 한번 그 불안을 확인했다. 날이 내 딸이자 민준에게는 이모 같은 존재가 직접 구운 초콜릿 케이크를 들고 왔을 때 아이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이모 고마워요 라며 아이가 뛰어안기는 순간 집안 가득 따뜻한 공기가 흘렀다. 하지만 서연은 그 한쪽에서 건조하게 손뼉을 치며 말했다. 생일 축하해. 그뿐이었다. 나는 그때 이상한 서늘함을 느꼈다. 같은 자리에 있어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도 마음은 전혀 다른 온도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종종 서연이 민준에게 던지는 눈빛을 본다. 그 눈빛은 달콤함으로 감싸여 있지만 아주 짧은 순간 날카롭게 빛나곤 했다. 현우 앞에서는 늘 다정했다. 와인잔을 기울이며 현우의 이야기에 과장되게 웃음을 터뜨리고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저 웃음, 저 손길은 어디까지가 진심일까? 동네의 다른 엄마들과 마주칠 때마다 나는 더 작아졌다. 그들은 서로 자녀의 학원, 영어 캠프, 피아노 콩쿠르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그 대화 속에 끼어들 수 없었다. 민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현실이 나를 짓눌렀다. 나는 시장에서 번 푼돈으로 겨우 교과서와 학용품을 챙겨줄 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늘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다. 그런데 어느 날 서연은 그 엄마들 사이에 서서 웃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직장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고 아이 없는 대화 속에서도 능숙하게 분위기를 주도했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나와 그녀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 다시 한번 절감했다. 나는 늘 투명한 사람, 그녀는 늘 중심에 서 있는 사람. 밤이 되면 나는 부엌 식탁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아파트 단지 불빛이 반짝였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나는 컵에 남은 미지근한 차를 마시며 생각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내 인생은 언제부터 이렇게 구석으로 밀려난 걸까? 민주는 점점 더 말을 줄였다. 아이가 밤마다 내 곁에 와서 속삭였다. 할머니, 나 무서워.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단지 아이를 끌어안고 등을 쓰다듬을 뿐이었다. 하지만 내 속은 폭풍처럼 요동쳤다. 아이의 두려움은 근거 없는 게 아니었다. 나는 알았다. 그러나 그 알면서도 모른 척해야 하는 현실이 더 괴로웠다. 서연은 종종 현우 없는 시간에 우리 집에 들렀다. 그럴 때마다 그녀의 태도는 달라졌다. 민준아, 똑바로 앉아. 넌 이제 초등학생이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눈빛은 차가웠다. 그러나 내가 부엌에서 나오는 순간 그녀는 곧바로 미소를 지으며 우리 민준이 정말 잘하네요 라고 말했다. 그 두 얼굴이 내 가슴을 짓눌렀다. 나는 자꾸만 불안해졌다.
하지만 현우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했다. 아들의 얼굴에 드러날 상처와 혼란이 두려웠다. 나는 그저 또다시 침묵을 택했다. 이렇게 나는 매일을 버텼다. 시장에서는 하찮은 상인으로, 집에서는 투명한 존재로, 그러나 손자 앞에서는 유일한 방패로. 이 새 얼굴을 오가며 나는 점점 더 지쳐갔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만 한다면 그 작은 바람조차 현실 앞에서는 사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민준의 떨리는 손을 다시 붙잡게 되었다. 작은 손가락이 내 손바닥 안에서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불안과 의심이 곧 더 큰 진실을 마주하게 만들 거라는 것을. 나는 결혼식장에서 드러나게 될 결정적인 순간에 맞이하게 된다. 할머니, 제발 여기서 나가자. 민준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심장이 멈춘 듯 했다. 결혼식장 안은 여전히 웃음과 음악, 반짝이는 조명으로 가득했지만 내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 순간 내 눈앞에 있던 건 손자의 창백한 얼굴과 그의 작은 손에 쥐어진 종이 쪽지뿐이었다. 결혼식장은 서울 강남의 화려한 호텔이었다. 샹들리에는 다이아몬드처럼 빛났고 하얀 장미가 테이블마다 가득 놓여 있었다. 하객들은 고급 양복과 드레스를 차려입고 와인잔을 들고 웃고 있었다. 나는 그들 사이에서 늘 그래왔듯 작은 존재로 앉아 있었다. 손에 쥔 값싼 핸드백이 괜히 초라해 보였고 낡은 코트가 내 어깨를 더 무겁게 짓눌렀다. 나는 조용히 아이 옆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전혀 조용하지 않았다. 현우는 저 멀리서 웃으며 손님들과 잔을 부딪히고 있었다. 그 웃음이 진심인지 아니면 억지로 짜낸 것인지 나는 구분할 수 있었다. 저 아이의 눈빛을 왜 못 보는 걸까? 내 속은 점점 무너져 내렸다. 종이 쪽지를 펼쳐본 순간 내 눈은 얼어붙었다. 8번 테이블, 아이 음식에 새우 추가. 삐뚤빼뚤하게 적힌 그 글씨가 내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 민주는 새우 알레르기가 심하다. 의사에게서도 들었고 가족 모두가 알고 있었다. 작은 조각 하나만 먹어도 아이는 숨을 쉬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그런데 왜, 그리고 누가 이런 지시를 한 걸까? 나는 아이를 더 꽉 끌어안았다. 민준의 손가락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할머니, 믿어줘. 무서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주변의 시선이 나를 가뒀다. 테이블 옆에 앉아있던 친척이 어머님 어디 가세요? 라고 물었다. 나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괜찮아요. 잠깐 하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내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내 속은 불길로 가득했는데 겉으로는 침착한 척해야 했다. 그게 내 평생의 습관이었다. 가난하게 살아오면서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며 늘 참고 웃는 것.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이번에는 내 손자, 내 가족의 생명이 달려 있었다. 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듯 느껴졌다.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 음악, 사회자의 멘트가 마치 수면 아래서 들려오는 소음 같았다. 숨이 막혔다. 그러나 내 얼굴에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다. 드러내는 순간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볼 것이다. 노파의 과민 반응일 뿐이라고. 나는 그 시선을 견딜 자신이 없었다. 내 머릿속에는 오래된 상처들이 스쳐갔다. 현우의 첫 아내, 지은을 잃었던 날, 경찰의 차가운 목소리, 사고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접시를 떨어뜨리던 순간, 민준이의 울음, 엄마 어디 갔어? 라고 묻던 그 눈빛. 그날 이후 나는 무엇이든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그 어떤 고통보다 더 깊게 나를 찔렀다. 나는 아이에게 속삭였다. 괜찮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의 작은 어깨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그 순간 멀리서 서연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반짝이는 드레스를 입고 친구들과 사진을 찍고 있었다. 입가에는 완벽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나는 그 미소 속에서 차가운 무언가를 읽어냈다. 사람들은 그녀를 행복한 신부라 불렀지만 내 눈에는 낯선 그림자가 어른버렸다.
나는 다시 종이를 쥔 손을 바라보았다. 종이는 내 손바닥 안에서 구겨지며 땀에 젖어가고 있었다. 작은 종이 하나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마치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는 증거인 것처럼.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숨이 막히는 듯 했지만 내 발걸음은 의외로 단단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내 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스쳤지만 이제는 그 시선이 두렵지 않았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나는 결국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웃음과 음악이 가득한 이 결혼식장은 더 이상 축복의 자리가 아니었다. 내겐 전쟁터였다. 나는 민준의 손을 꼭 잡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진실을 밝혀야 해. 누가 이 쪽지를 보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 목소리가 결혼식장의 음악과 웃음을 가르며 흘러나갔다. 순간적으로 웨딩홀이 정적에 잠겼다. 모두가 나를 바라보았다. 샹들리에의 빛이 여전히 반짝였지만 내 눈에는 그것마저 차갑게 얼어붙은 조명처럼 보였다. 내 손에는 여전히 구겨진 종이가 있었다. 손바닥 안에서 종이가 젖어 있었고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나는 손자의 떨림을 느끼며 다시 한번 다짐했다. 민준이를 지켜야 한다. 이번만큼은 아무도 날 무시할 수 없다. 평생 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왔고 가난과 무시 속에서 묵묵히 참고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달랐다. 더 이상 침묵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하객들의 시선이 내게 쏟아졌다. 어떤 이들은 당황스러운 얼굴로, 어떤 이들은 의아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속삭임이 귓가를 스쳤다. 저 아주머니 왜 저래? 무슨 일이야? 나는 그 속삭임 하나하나가 내 피부를 찌르는 듯 느껴졌다. 그러나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나는 종이를 펼쳐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삐뚤삐뚤하게 적힌 글씨, 8번 테이블, 아이 음식에 새우 추가.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제 손자는 새우 알러르기가 있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누군가 이 아이를 해치려 했습니다. 순간 주변은 다시 술렁였다. 나는 하객들의 얼굴에 비친 표정을 잊을 수 없다. 놀람, 의심, 당혹, 그리고 몇몇은 불편한 웃음을 지으며 설마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 표정 속에서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나는 여전히 이 자리에서 투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러설 수 없었다. 현우가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동시에 스쳐갔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나는 종이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직접 읽어봐. 그의 눈이 글씨를 따라가며 점점 더 창백해졌다. 하지만 그 순간 서연이 다가왔다. 완벽하게 화장된 얼굴, 눈썹 사이에 살짝 드러난 당혹, 그러나 입술 끝에는 여전히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마치 상황을 통제하려는 듯 차분하게 말했다. 장모님, 이건 오해예요. 누가 장난을 친 거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나는 그 속에서 떨림을 감지했다. 나는 그 작은 흔들림이 두려웠다. 정말 이 모든 게 장난일까? 아니면 나는 사회자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여기 계신 직원분, 이 쪽지를 누가 준 겁니까? 내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다시금 단단해졌다. 웨딩홀 직원 중 한 명이 망설이며 다가왔다. 젊은 웨이터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는 손을 떨며 말했다. 제가 받은 건 맞습니다. 어떤 여성이 건네주면서 주방에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안에 뭐가 적혔는지 몰랐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주변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나와 서연을 오갔다. 나는 직원에게 다가와 물었다. 그 여자가 누구였는지 기억합니까? 그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그의 시선이 서연의 쪽을 향했다. 아주 짧고 미묘한 시선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내 가슴은 다시 철렁 내려앉았다. 서연은 급히 웃으며 말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다들 저를 아시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 눈빛에서 진심이 아닌 무언가를 보았다. 그러나 다른 하객들의 속삭임이 나를 더 옥죄었다.
혹시 진짜면 어쩌지? 그래도 신부인데 설마? 그들은 믿고 싶지 않은 듯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들의 표정에서 다시금 외로움을 느꼈다. 아무리 진실을 외쳐도 나는 늘 주변부에 서 있는 존재였다. 내 안에서 오래된 상처가 다시 터져나왔다. 남편이 떠난 후 친척들 사이에서 늘 저 집은 불쌍하다라는 말에 가려져 살던 나날들. 아들의 첫 아내 지은이 떠난 후 나는 사람들 앞에서 더더욱 투명한 존재가 되었다. 나의 고통은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것처럼 취급되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내 목소리는 흔들리는 공기 속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내 곁에서 떨고 있는 민준의 손길이 나를 붙잡았다. 작은 손가락이 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나는 그 손을 붙잡으며 속으로 외쳤다. 누가 뭐래도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 그때였다. 한쪽에서 갑자기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서연의 동생 어린 할인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가 저한테 쪽지를 전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냥 전했을 뿐이에요. 안에 뭐가 적혔는지는 몰랐어요. 그 순간 결혼식장은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모두의 시선이 서연에게로 향했다. 서연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동생을 향해 날카롭게 외쳤다. 할인,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왜 거짓말을 해?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금 확신했다. 이건 우연도 장난도 아니다. 사람들은 술렁였다. 어떤 이들은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나는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모두의 믿음이 아니라 내 아이, 내 손자의 생명이라는 사실이었다. 나는 종이를 다시 움켜쥐고 말했다.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누가 우리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려 했는지. 저는 이 사실을 절대 덮지 않을 겁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내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내가 평생 두려워하던 시선 속에서도 당당히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비록 외로웠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았다. 내 손을 꼭 붙잡은 민준의 떨림이 내 안에서 새로운 힘으로 바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내 곁에서 떨고 있는 민준의 손길이 나를 붙잡았다. 작은 손가락이 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나는 그 손을 붙잡으며 속으로 외쳤다. 누가 뭐래도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 그때였다. 한쪽에서 갑자기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서연의 동생 어린 할인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가 저한테 쪽지를 전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냥 전했을 뿐이에요. 안에 뭐가 적혔는지는 몰랐어요. 그 순간 결혼식장은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모두의 시선이 서연에게로 향했다. 서연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동생을 향해 날카롭게 외쳤다. 할인,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왜 거짓말을 해?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금 확신했다. 이건 우연도 장난도 아니다. 사람들은 술렁였다. 어떤 이들은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나는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모두의 믿음이 아니라 내 아이, 내 손자의 생명이라는 사실이었다. 나는 종이를 다시 움켜쥐고 말했다.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누가 우리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려 했는지. 저는 이 사실을 절대 덮지 않을 겁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내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내가 평생 두려워하던 시선 속에서도 당당히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비록 외로웠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았다. 내 손을 꼭 붙잡은 민준의 떨림이 내 안에서 새로운 힘으로 바뀌고 있었다. 이제 그만하세요, 제발. 내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예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결혼식장 안 공기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 음악도 웃음도 화려한 장식도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었다. 모든 시선이 한쪽으로 쏠려 있었다. 나와 아이를 끌어안고 있는 나리, 그리고 드레스 자락을 움켜쥔 채 숨을 고르는 서연. 나는 민준의 등을 꼭 감싸 안았다.
아이의 호흡이 빨라지고 있었고 작은 몸이 내 품 안에서 부르르 떨렸다. 그 떨림이 내 심장으로 그대로 전해졌다. 나는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날카로운 시선을 전부 등에 지고 서 있었다. 저 아주머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결혼식에서 저런 소동이라니. 그런 속삭임이 내 귀를 찔렀다. 하지만 나는 눈을 감지 않았다. 아이의 생명이 걸린 순간 다른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현우는 아직 믿지 못하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 내 아들이지만 그는 늘 나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다. 직장에서 번듯하게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서 늘 당당하게 서 있던 아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는 늘 흔들렸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혼란과 공포를 읽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는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나는 대답 대신 구겨진 쪽지를 다시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네가 직접 봐. 이게 현실이야. 그 순간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을 나는 느꼈다. 아들의 어깨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나는 두 눈으로 보았다. 서연은 여전히 억지 웃음을 지으려 애썼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이건 다 오해예요. 누군가 우리 결혼을 망치려고 꾸민 거예요. 그녀의 말은 공허하게 울렸다. 사람들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나리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아이를 끌어안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서연의 뺨을 세게 후려쳤다. 이건 질투가 아니야. 넌 아이를 죽이려고 했어. 순간 공기가 갈라지듯 큰 충격이 퍼져나갔다. 하객들은 놀라움에 숨을 죽였다. 나는 나리의 눈빛에서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번쩍이는 걸 보았다. 그 눈빛은 나조차도 차마 오래 마주하기 힘들 만큼 뜨거웠다. 서연은 눈물에 쏟아내며 현우를 향해 외쳤다. 여보, 믿어줘.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서 거짓말하는 거야. 내가 왜 민준이를 해치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하지만 나는 그 절규가 진심이 아니라 드러난 두려움을 감추려는 연기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 순간 내 가슴은 또다시 찢어졌다. 나는 한 인간이 보여주는 가식과 진심을 동시에 바라보고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갈팡질팡했고 내 아들마저 그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사람들 앞에 다시 섰다. 숨이 목에 걸려 나올 듯했지만 그 숨막힘 속에서 내 목소리는 더 크게 울렸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닙니다. 증거가 여기 있고 아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던 나는 이 아이를 지킬 겁니다. 내 목소리가 끝나자 정적이 흘렀다.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그리고 내 품 안에서 떨고 있는 민준에게 향했다. 나는 그 눈길들을 느끼며 처음으로 그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았다. 어떤 친척은 고개를 젓고 말했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하지만 또 다른 이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 정도면 그냥 넘어갈 수 없지. 나는 그 말들 사이에서 또다시 내 존재가 흔들릴 수 있음을 직감했다. 평생 그래왔듯 나는 늘 남의 말에 갇혀 살았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달랐다. 나는 끝까지 버텨야 했다. 서연의 동생 하리는 끝내 무너져 울음을 터뜨렸다. 언니가 시킨 거 맞아요. 제가 웨이터한테 전했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저는 몰랐다고요. 그 아이의 고백이 결혼식장의 마지막 불씨를 터뜨렸다. 사람들의 눈빛은 이제 완전히 서연에게로 향했다. 나는 그 순간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안도, 또 한편으로는 깊은 슬픔. 왜냐하면 이제 진실은 드러났지만 그 진실은 우리 가족을 완전히 무너뜨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서연은 더 이상 웃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으로 일그러졌다. 너까지 나를 배신해? 그녀는 동생을 향해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없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결국 가식은 오래가지 못하는구나. 현우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나와 서연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어깨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은 내 눈에 너무나 선명했다. 나는 그 순간 아들을 불쌍하게 여겼다. 그가 사랑이라 믿었던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나는 바로 앞에서 보고 있었다.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다시 이어졌다. 어떻게 신부가? 이건 정말 끔찍하다. 그 목소리들이 내게 닿을 때 나는 숨이 막혔다. 하지만 이번엔 그 숨막힘을 참았다. 나는 이미 결심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아무리 욕을 먹더라도 진실을 밝히고야 말겠다고. 나는 종이를 다시 높이 들었다. 이게 증거입니다. 더는 부정하지 마세요. 내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 갈라짐 속에서 나 자신이 단단해지고 있었다. 서연은 침묵했다. 그녀의 침묵은 오히려 더 큰 고백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침묵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이제 모든 게 드러났구나. 민주는 여전히 내 품에서 떨고 있었다.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내 안에서는 여전히 깊은 불안이 흔들리고 있었다. 오늘 이 순간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이건 더 큰 싸움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사람들의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평생 피해왔던 그 시선. 나를 무시하고 투명하게 지나쳤던 그 눈길들. 하지만 오늘 나는 그 시선을 마주했다. 떨리지만 외롭지만 나는 버텼다. 내 안의 목소리가 다시 속삭였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네 옆에 이 아이가 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눈빛이 너를 붙잡고 있다. 그렇게 나는 결혼식장의 무너진 공기 속에서 다시 한번 서 있었다. 누구도 나를 대신해주지 않았지만 아이를 끌어안고 진실을 쥔 채 나는 홀로 싸우고 있었다. 즉, 이어지는 다음 장면에서 나는 이 싸움이 끝난 뒤 남겨진 상처와 다시 일어서야 하는 고통을 마주하게 된다. 끝났구나. 이제 정말 끝났구나. 결혼식장의 소란이 모두 지나가고 사람들이 흩어진 뒤에도 나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손에는 여전히 구겨진 쪽지가 남아 있었고 가슴 속에는 아직도 차가운 공기가 맴돌았다. 그러나 내 품에 안겨있던 민준의 따뜻한 체온만은 분명했다. 그 체온이 내 모든 무너짐을 붙잡아 주었다. 며칠 동안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결혼식장의 그날 내 목소리가 떨리며 공기를 갈라나갔던 순간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서연이 결국 웨딩홀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승리감을 느끼지 못했다. 그저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한 인간의 가면이 벗겨지고 가족이 무너져 내리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나는 기쁠 수 없었다. 현우는 며칠 동안 말이 없었다. 집에 돌아온 그는 민준을 꼭 안아주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다. 나는 아들을 원망하고 싶지 않았다. 사랑은 때때로 눈을 멀게 한다는 것을 나 또한 평생 살아오면서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흘리는 눈물을 보며 내 마음은 찢어졌다. 아무리 성인이어도 아들은 여전히 나의 아이구나. 그 후로 우리의 삶은 조용히 그러나 서서히 변해갔다. 민주는 한동안 나를 꼭 붙잡고 떨어지지 않으려 했다. 밤마다 내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 할머니, 오늘은 괜찮지? 라고 속삭였다. 나는 그 말이 얼마나 무겁게 들리는지 알고 있었다. 작은 아이가 오늘은 괜찮다라는 확인을 받아야 잠을 잘 수 있다는 사실이 내 마음을 찔렀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매번 대답했다. 응, 괜찮아. 할머니가 있잖아. 나 또한 그 대답을 스스로에게 속삭이는 것 같았다. 괜찮아. 너는 버틸 수 있어. 너는 아직 살아있다. 어느 날 나리가 민준을 위해 도시락을 준비하는 걸 보았다. 작은 쪽지에 그림을 그려넣고 아이가 먹을 음식을 꼼꼼히 확인하는 모습. 나는 그 장면에서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다. 지은이 살아있을 때 늘 아이를 위해 작게 잘라낸 과일을 정성껏 담아주던 그 손길. 그 기억과 나리의 손길이 겹쳐 보이며 내 눈가가 젖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상처는 결코 지워지지 않지만 사랑은 다른 방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것이 우리를 다시 숨쉬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나는 자주 혼자 창가에 앉아 있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올 무렵 아파트 단지의 나무들이 연두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새싹이 돋는 모습을 보며 나는 내 마음을 비추었다. 우리도 다시 자라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선뜻 답할 수 없었지만 아이의 웃음을 들을 때마다 나는 알았다. 그렇다. 우리는 아직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다. 동네에서 나를 만나면 어떤 이들은 연민 어린 눈길을 보내고 또 어떤 이들은 수근거리며 고개를 돌린다. 예전 같았으면 나는 그 시선이 부끄럽고 두려워 고개를 숙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졌다. 나는 그들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었다.
나는 숨기지 않았다. 나는 내 아이를 지켰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마음은 조금은 단단해졌다. 현우는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다. 퇴근 후 아이를 직접 챙기려 애썼고 나와 나리의 말을 귀 기울여 듣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괜찮아. 누구나 실수는 해.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거야.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내 진심은 분명했다. 아들도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 속에서 나는 오랜만에 작은 빛을 보았다. 시간이 흐르며 민주는 다시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다. 공원에서 나리와 함께 연을 날리며 깔깔대는 소리, 학교에서 돌아와 그림을 보여주며 환하게 웃는 모습. 나는 그 웃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값진지 매일 깨달았다. 그 웃음 하나가 내 삶 전체를 지탱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식탁에서 말했다. 할머니, 나는 이모가 엄마였으면 좋겠어. 순간 모두가 말이 막혔다. 나리는 얼굴이 붉어졌고 현우는 눈을 내리깔았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솟구쳤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대답했다. 그게 네 진심이라면 언젠가는 그렇게 될지도 모르지. 그 순간 나는 알았다. 행복은 거창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고 솔직한 마음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만 매달리지 않는다. 물론 지은을 잃은 아픔, 결혼식장에서의 배신, 서연의 그림자는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다. 그러나 나는 그것에만 머물지 않는다. 상처는 내 일부가 되었고 그 상처 위에 새로운 사랑이 자라나고 있다. 나는 매일같이 민준에게 말한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 하지만 진심은 언젠가 드러나. 그리고 진짜 사랑은 끝까지 남아. 그 말은 사실 손자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질 때 나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는다. 만약 그날 내가 침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나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이다. 용기를 낸 것은 두려웠지만 그 작은 용기가 우리를 살렸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때로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한 사람의 희생이, 한 사람의 눈물이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더 이상 투명한 존재가 아니다. 적어도 내 손자에게는, 내 아들에게는, 그리고 나리에게는 나는 분명히 보이는 사람이다. 내 작은 희생이, 내 떨리는 목소리가 그들의 삶을 바꾸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오늘도 나는 부엌 창가에 서서 저녁 하늘을 바라본다. 붉은 해가 서서히 지고 어둠이 밀려오지만 그 속에서도 불빛들이 하나둘 켜진다. 나는 그 불빛을 보며 중얼거린다. 빛은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다른 모습으로 돌아올 뿐이다. 내가 이 긴 이야기를 통해 깨달은 것은 단 하나다. 세상은 냉혹하고 사람들은 쉽게 잔인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누군가는 손을 내민다. 아주 작은 손길, 아주 작은 따뜻함이 누군가의 삶을 지켜낼 수 있다. 그것이 결국 우리를 이어주는 힘이다. 나는 믿는다. 내가 지켜낸 이 아이가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를 지켜낼 것이라는 것을. 사랑은 그렇게 이어지고 세상은 그렇게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다. 이제 나는 두렵지 않다. 상처도 고통도 외로움도 결국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내 안에는 여전히 눈물이 있지만 동시에 미소도 있다. 나는 오늘을 살아낸다. 그리고 내일을 기다린다. 마지막으로 나는 스스로에게 그리고 이 글을 듣는 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삶은 우리를 수없이 무너뜨리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서게 하는 건 결국 사랑과 용기입니다. 작은 선의가 생명을 구하고 작은 용기가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침묵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지킬 수 있다면 비록 작고 떨리는 목소리일지라도 반드시 내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며 눈을 감았다. 내 뺨을 타고 한 줄기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 끝에는 분명 미소가 있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입니다. 저는 그저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겪었던 상처와 두려움, 그리고 작지만 단단한 용기에 대해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 스스로도 깨달았습니다. 삶은 우리를 수없이 흔들고 무너뜨리지만 결국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은 사랑과 진심이라는 것을요. 제가 전하고 싶은 가장 큰 교훈은 아주 작은 선의, 아주 작은 용기가 누군가의 삶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우리는 거창한 성공이나 화려한 순간을 부러워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은 일상의 작은 손길과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의 곁에 서주는 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일,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침묵하지 않고 말하는 일이 결국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 함께 울고 웃으며 삶의 의미를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들려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계속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